사단법인 국민다 안전교육협회 구미시지부에서는 국민이 다 안전할 때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사 배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안전교육 지도사 과정을 비롯한 재난안전지도사 과정, 어린이 안전지도사 과정, 실버 안전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지도사 양성과정 중에서 재난안전 및 대응이라는 과목에 교통안전과 사례 분석을 강의하는 홍현록 강사의 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국민다 안전교육협회는 안전교육 커리큘럼으로 자연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사회기반 체계 안전, 수상안전, 범죄안전을 7대 안전으로 구분의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그 현황, 추세를 보니까 여기 발생 건수를 보시면 2009년이네요. 9년에 23만 1000건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거나 둔화되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사회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교육도 하고 또 법으로도 강화를 하죠. 그래서 다행히 발생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기 보니까 2015년도에 23만 2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22만 건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또 다행인 거는 사망자 수가 어떻죠? 6,000명대에서 4,000명대로 사망자 수가 또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높습니다. 그 자료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이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평균치보다 높다라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라는 거. 자, 가장 최근 교통사고의 데이터입니다. 2019년과 18년을 볼까요? 2019년에 22만 9천 교통사고가 둔화되는 추세지만 다시 2019년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거의 23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사망자는 감소한 부분들로 또 고무적이고요. 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을 봤어요. 보니까 중요한데요. 보행자 사고가 몇 프로다? 40%입니다. 그러니까 차와 차끼리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것보다 보행자 걷다가 두 가지죠. 이유는 첫째, 보행자가 안전의식이 없든가 아니면 운전자가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저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40%에 가깝고 자동차 간에는 34%, 특히 요즘에는 이륜차, 오토바이죠. 그거 많습니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반드시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성이에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보행자 사고가 많다. 두 번째, 고령자, 노인. 고령자 1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4명은 누구다? 고령자다.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성, 음주운전 사고. 네 번째, 대도시의 그런 번화한 데보다는 어떻다? 지방도로나 이면도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 달리다가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사업용, 자가용보다는 사업용. 여섯 번째, 자전거 이륜차 사고가 많다. 이거는 매번 100%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첫째, 보행 중 사고가 많다. 40%나 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선진국 평균은 몇 프로죠? 선진국 평균은 20%가 안 돼요. 18.8%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행자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40%나 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보행자 사고 특성이 많다는 거. 아이들을 볼까요?
횡단 중에 아이들은 뭐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다 피해자죠. 횡단 중에 80% 가까이 아이들이 도로 횡단 중에 사고가 납니다. 그 중에 보세요. 50%는 뭐죠? 50%는 무단횡단이에요. 이래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나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또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통안전에서 해방이 돼야 되겠죠. 자, 노인을 볼까요?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중에 40%가 노인입니다. 자, 여기서 노인은 법적으로 만 65세.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하세요. 법적으로 노인이라고 우리가 모든 제도에 혜택을 주는 것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자,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실로 다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기억하세요.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만 65세 이상이 몇 프로? 7%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다시 도입됐어요. 두 번째, 그걸 뛰어넘는 게 이제 고령사회입니다.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의 14%. 이미 우리나라는 2017년도 8월에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고령 인구가 15.8%인가 그래요. 그렇다면 초고령사회, 일본은 초고령사회죠.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의 5분의 20%가 되는 걸 초고령. 현재 우리나라는 예측을 2025년이라고 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거의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4명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또 살펴보시죠.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50%는 뭐죠? 보행중 사고. 이게 참 데이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행자 사고 얼마나 황당한지. 저런 일이 있어요. 충분히 많아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무단횡단한다. 어떻게 저렇게 걸어갈 수가 있죠? 직사했습니다. 앞에 차만 보죠? 그 뒤에 오는 차는 전혀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신호 횡단보도도 없어요. 저 건너편에 차가 올라가나 그것만 보지. 저렇게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저희 생명을 위해서. 근데 지금 빨간불인 상태에서 저분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 보세요. 자, 이분 친구하고 잘 가는 인사입니다. 저기 파란색 불이죠? 지금 파란불이에요. 건너가면 안 돼요. 차량 신호죠. 친구하고 고마워, 잘 지내? 네, 좀 다소 충격적인 거지만 경각심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 운전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운전이라는 것은 관찰과 예측의 일상이에요. 자, 두 번째 특성은 고령자 사고가 많은데 고령자 사고의 특성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피해자로서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율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1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4명이 고령자가 사고 납니다. 그 중에 50%는 보행 중에 사고입니다. 또 다른
통계가 있어요. 뭐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에 4배가 급증됐어요. 아무래도 노령층에서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 다음에 그 대비가 젊은 사람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로서 사고율이 지금 무려 4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통계를 보시면 75세에서 78세 2배, 3배가 지금 높아요.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그래서 고령 운전자 각 지자체마다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2019년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육을 수행하도록.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사고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령자는 저녁 이후에 운전을 안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안들을 맡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무려 10년 사이에 4배가 급증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령사회죠.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 사고도 통계치로 보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발생 건수가. 그리고 사망 사고도 확실히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는 거죠. 자, 퀴즈. 음주운전 강화된 법이 뭐죠? 많이 하셨는데 미리 예서 윤창호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안전 전문가로서 꿈을 이루고 여기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을 작년 2020년 4월 25일 서울 반포 IC에서 일어났던 아빠가 고등학교 2학년 딸 학원에 데려다 주러 가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케이스. 그러니까 음주운전 SUV 차량이 젊은 나이인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하다가 참 그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한 잔의 술에 인생을 걸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윤창호법이 2018년도 비교적 최근에 윤창호법이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 날 때마다 윤창호법이라고 언론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 전문가로서 꼭 기억하시는데 2018년에 9월 25일 날 카투사로 군생활하고 있던 윤창호 군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해운대에서 걷다가 음주 차량에 치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사망에 이르죠. 그래서 친구들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드디어 윤창호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최소 3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3, 부정자 0.05인데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하겠다는 것이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이 발효가 되면 두 가지가 다 발생이 됩니다.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한다. 두 번째, 도로교통법을 바꿔가지고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만 돼도 이제는 음주운전 처벌한다. 그리고 이제 스쿨존에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에 다양한
교통 안전 시설들을 구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발효가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많이 되고 어린이가 보통 2시에서 6시에 왜 그렇죠? 그렇죠. 예, 하교하는 시점이고 학원 이동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돼서는 2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는 세리미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이법이 있고요. 이 세리미법은 2015년에 발효가 됐는데 2013년, 2년 전에 김세림 양이 충북에서 그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그 통합 차량이 치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세리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 통합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어린이 통합 차량은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꼭 엄마 아빠가 아니라 선생님도 되고 그리고 전자석 안전비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관계자들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5년 1월 25일 이후에 모든 통합 차량은 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노란색으로 하고 위에 보시면 경광등이 있고 다양한 안전장치. 이래도 또 사고가 나죠. 자, 중요한 민식이법. 작년에 발효가 된 겁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마찬가지로 스쿨존에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치여서 사망합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청원에 의해서 이제 일명 민식이법이에요. 요새 민식이법이 이슈가 좀 됐었어요. 자, 스쿨존에서는 시속 몇 킬로 이하? 30km 이하.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계기판에 보면 30km의 색깔이 뭐죠? 예, 빨간색. 그 의미입니다. 바로 30km 이하로 스쿨존에. 왜냐면 지난번에 그 TV에 보니까 생존라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속 30km 이하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한 3, 4m 제동거리가. 그런데 한 50km 하니까 이게 결국 사람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쿨존에서는 30km. 자, 민식이법도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스쿨존에서 사고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을 해서 뭐죠? 최대 무기징역 그리고 벌금도 있지만 굉장히 법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다양한 안전시설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학교 앞에 CCTV 신호등 없는데 다 신호등 설치하고 바닥에 사인을 그려가지고 안전을 위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2가지라 그랬죠. 크게 하나는 뭐죠? 행동을 바꾸는 거죠. 이용자들의 교육이죠. 2번째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법조차도 환경입니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는 안전교육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은 지금 생존 수영이 의무화된 거 아세요? 그게 2019년 12월까지 그 전에는 이제 3학년까지만 됐다가 시범 운영을 하다가 2019년 12월까지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작년 말 초등학생들은 모두 1년에 생존 수영을 의무화되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화 안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앞으로 이 안전교육은 계속 의무화될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행동의 주요 특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은 모방성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하면 그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여러 가지 가치 생각 없이 어른이 무단횡단하면 똑같이 따르해요. 이게 옳고 그름을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입장에서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갈지 몰라요. 공이 굴러간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나와요. 제가 잘못했어요. 운전자가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물론 아이도 잘못했지만 사고 나면 일단 굉장히 힘듭니다. 2번째는 아이들 자기중심성이에요. 운전자가
피하겠지? 당연히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면 노인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직관적. 눈에 안 보이면 아이들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러니까 어른인 우리가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이죠. 그 다음에 회귀성 본능에 의해서 후미지고 차 뒤에서 놀다가 차는 가려고 이제 후진하는데 사망사고 난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신경을 쓰죠. 자, 어린이. 네, 우리 아이들 밖에서 차 조심해야 할 텐데 늘 걱정이시죠? 지금부터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위험에 놓여 있는지, 안전교육이 얼마나 시급한지 느끼실 겁니다. 김백기 기자가 화면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을 달리는 승용차. 과속 방지턱을 넘자마자 승합차 뒤에서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부딪힙니다. 5m쯤 튕겨져 나간 어린이. 절뚝이며 일어나지만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녹색 신호등으로 바뀐 뒤 서서히 차를 출발시켰지만 느닷없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어린이를 피하지 못합니다. 버스 앞에서도 버스 뒤에서도 아이들은 순식간에 차 앞으로 돌진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0 아이들은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 이런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자, 교재에 보면 이제 교통사고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드는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이 찻길로 굴러갈 때 공주수로 간다고. 길 건너편에서 친구나 부모님이 부른다고 신호등 관계없이 그냥 뛰어갑니다. 그 다음에 차에서 내려 그 차 앞이나 뒤로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운전자는 주의하지 않고 출발했을 때 사고 나는 경우. 학원차에서 내릴 때 옷이 끼어가지고 근데 운전자는 확인 안 하고 그대로 출발했을 때, 또 주차한 차의 뒤에서 놀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자,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건너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왜? 조금이라도 더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쪽 편에 있는 운전자하고 시선을 대각선으로 마주보면서 가급적이면 왼손을 들고. 왜 왼손이냐면 이쪽에서 오는 차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 요즘에는 롤러블레이드, 특히 킥보드. 여러분 자전거를 요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혹시 자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방에 가다가 지방도로에서 가끔씩 뭐가 튀어나오죠? 고라니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래가지고 자란이라고 그래요.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또 있어요. 자란이 말고 킥라니, 킥보드.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녹색 뿌릴 때 횡단보도를, 난 당연히 녹색 뿌리니까 아이들은 녹색 뿌리 켜지자마자 막 칩니다. 운전자는 그 사이에 빨리 지나가려고 그러다 사고 나겠죠.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 우선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갑자기 공이 굴러간다고 뛰어들고 큰 차의 앞뒤로,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교통사고 탑7이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참고하세요. 특히 빨간색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 전체 사고의 80%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골목길에서 놀이 중에 발생하는 사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위에 보시는 대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먼저 멈춰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좌우를 살피고.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파란불 켜지면 바로 건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을. 파란불 켜진 다음에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손 들고 안전하게 건너.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건너지 않는 거, 반드시 양옆을 확인하고, 그리고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안전거리 확보하는 부분. 자, 여기에서 위험이 예상되는 것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기 문에 끼어서 있겠죠. 여기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휴대폰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 또 네, 얘들 또 있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수석하시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너무 수석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 속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나는 한번 뽑아봤는데 첫째는 안전벨트, 정말 생명벨트입니다. 안전벨트. 두 번째 횡단보도 건널 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이런 사고 종종 있어요. 특히 택시 타고 가다가 문 열었는데 그 사이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사고 나면 당사자가.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문을 열 때 이 창가 쪽에 있는 반대편 쪽에 손으로 열어요. 그러니까 보통 운전자가 여기 있고 뒤에 앉으면 이렇게 열지 말고 이렇게 열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열려면 뒤를 보게 되거든요. 이쪽에 있을 때는 이걸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서 힘들지만 한번 그거 사고 난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창쪽 반대쪽의 손으로 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뒤를 바라다 보라는, 혹시 뭐가 오지 않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산을 쓰고 건널 때,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전거, 킥보드 이런 것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법입니다. 운전은 예측과 관찰에